자, 그러면 이제 기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들. 자, 78페이지 표 보세요. 2편. 자, 3번을 보면 가와 나는 조선왕조의 주요 법전이다. 이와 관련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조선왕조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법전 편찬으로 구체화되었다. 태조 6년에 중해에 공포한 뭐뭇은 최초로 성문화된 법전이다. 이건 조준이 편찬한 경제 6전을 말하죠. 하지만 이후에도 법전 수찬 작업이 계속되었고 성종 때 접어들어 모든 법령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법전을 완성한 것이 나에 들어간 뭘까요? 건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왕주의 법전 편찬을 영구히 시행해야 할 법규인 정가, 임시로 시행한 법규인 노로 나누는데 되게 노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 노계 형태로만 편찬됐던 각종 법률이 복잡해지고 법 적용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녹이 아니라 이제 영구히 시행할 법, 전 중심으로 이렇게 편찬이 됐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의 법전은 편찬됐는데 이것이 속대전이다. 답은 속대전이고요. 그 다음 반세기가 되지 않아 앞의 법전과 이후 제정된 법규를 모아서 나에 들어갈 것은 대정통편이죠. 대정통편. 그래서 이제 가는 경제육전, 나는 건국대전, 그 다음에 다는 속대전, 나는 대정통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가는 정도준이 주관하여 편찬했다. 정도준이 주관하여 편찬한 게 아니라 조준이 편찬한 거죠. 정도준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은 조선건국전이죠. 이것이 이제 육전체제가 경제육전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건국대전 국가 만세 통행지교에 포방하고 형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명령을 따랐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거는 조선시대 때 벽계 일반적 원칙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의 편찬 왕대는 제하살인들이 본격적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요거는 언제 때냐면 속대전 때가 영조 때예요. 그래서 영조 때는 서원을 정리하는 때가 있었죠. 서원 정리가 이제 영조 때하고 그 고종 대원군 때 두 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편찬한 왕 때는 육전조대를 편찬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가 엄격히 시행됐다. 육전조대가 편찬된 것은 그 고종 때죠. 대정해통의 후속 법률로서 이제 그 고종 때 대원군 때 편찬을 했고, 삼심제는 세종 때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 영종 때 영조 때 항립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러면 잠깐 기출 근거편 잠깐 볼까요? 기출 근거편. 1203페이지 펴 보세요. 1203페이지. 자, 주 397, 이게 잘못 맞네? 적었네, 제가. 397을 적다가, 제가 어저께 졸면서 적었거든요. 가끔씩 졸면서 적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엉터리 적어놨어, 내가. 12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자, 지금 이제 살펴봤던 것들에 대한 기출 근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가의 경제육전 부분을 보면, 태조 3년에 조선건국전이 정도전에 의해서 편찬됐고, 주대 육전체제에 의거해서 기본정책과 문물제도의 대각을 정리했고요. 그렇지만 이건 공식적 법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이제 최초의 공식적 법전이 경제육전이 태조 6년 때 편찬이 됐죠. 그래서 조조 아래 이제 그 책임 아래 편찬 반포되었고요. 육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부터 간행까지 당시까지의 시행된 법령과 장차 시행될 것을 막내에서 편집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수교 형태의 법안으로 정리해서 체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국대전은 이제 예종과 성종 때 거쳐가지고 성종 때 공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명률에 대해서 특별형사법인 형절도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래서 대명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속대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당파의 근거지인 서원, 사원 항구를 짓거나 제항한 것을 금지시키고요. 예, 이때 이제 보면 서원과 사호가 구별이 안 됐죠. 갑술난국이부터. 그래서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원도 남설됐어.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산림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 여론 기능들을 부정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사형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1729년에 사형수에 대한 상복을 실시하여 1733년에 국옥을 할 때는 낙형을 금지하고요. 그 국고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감옥수에 갇히면서 옥을 갇히면서 이제 국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형은 이제 뭐냐면 불에 지지는 형량 이런 것들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난장형을 금지해. 난장은 뭐냐면 장을 치는데 그냥 요 두꺼운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때리는 거야. 그런 걸 금지시키고, 태형은 해초리 같은 것들 있죠. 얇은 것만 때리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대정통포가 육전조대가 있죠. 그래서 대정통포는 정조 때 편찬돼서 시행한 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읽어보세요. 요 뒤에 이제 육전조대는 이제 고종 때 대전해통에 관련된 그 하위법을 육전조대는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기출문제 또 풀어보면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느 법전의 법내 일부다. 자,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험 봤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이걸 문제를 보니까 깜깜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 쓰지 못하고 나왔어요. 다만 이제 뒤에 이제 탄평과 그 내용 있죠? 그것만 좀 쓰고 의 쓰고 이제 말고 나왔는데, 지금은 되게 문제가 쉽지만 그 당시에 진짜 듣보잡 문제였어. 전혀 그런 거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가는 건국대전, 그 다음 속대전 있고, 그 다음에 정조 때 했던 대전 통편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육정과 관련된 원칙들이 쭉 있죠. 조전 선언 중수 원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자, 그러면 가에 편찬된 정치적 의의를 쓰시오. 야, 기존의 법정을 정리하고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를 마련해서 왕권을 강화해서 법치 질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나시기 때 탕평 성격을 영조 때 그것과 구분하여 쓰시오. 이건 나중에 이제 후기 때 할 텐데, 완론 탕평 대신에 뭘 냈다? 줄론 탕평을 냈죠. 그 외척이나 이런 사람들 쳐냈죠. 그래서 각파에 명확하게 자기 입장이 이제 명확한 사람들만 등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교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각 가정에서 왕의 명령을 받는 거, 그러니까 문서를 접수하는 거, 이걸 수교라고 하죠. 수교, 교지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위에 내용을 참조해서 조선시대 법전의 편찬 기본 원칙 세 가지 쓰시오. 건국대전 현저를 따르고 건국대전이 없을 경우에 대명령을 정했다. 그 다음에 일시법률과 영구집법을 구분해서 건국집 그 법전은 뭘 바탕으로 한 거죠? 법전 편찬은 영구집법을 편찬을 한 거죠. 조전선언 준수 원칙, 원전의 조문을 그대로 두고 조문 밑에 고쳐서 각주만 다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근거편을 이제 잠깐 보는데 몇 페이지 푸시냐면요. 아까쯤 했던 거 있죠? 그걸 연달아서 볼 거예요. 1200, 아까쯤 기출근거 어디지? 여기 있네. 1264페이지, 거기 주 398번부터 해갖고 이제 400번 이렇게 있는데, 398번은 이제 각자 보시고, 400번을 이제 볼게요. 건국대전 편찬의 기본 원칙 해서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1번을 보면요. 고조말 조선 초에 살아있는 현행법률 양법위, 그러니까 타당성과 실효성이 골고루 성분하고 조전 선언함으로써 중국법의 급작스러운 무제한 침투에 대한 방파제가 됨으로써 영구 불변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법 유지, 계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조전 선언한 원칙이 왜 세워졌냐? 이것을 쓰려면 요걸 쓰시면 돼요. 요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형전의 규정. 그러니까 이제 그 건국대전의 형전의 규정에 중국의 어떤 특수한 헌법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대명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대명률이지만 만약에 대명률과 건국대전 형제이 충돌할 경우에는
건국대전 형제의 우위에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처럼 기항을 보낼 때 대명령 3,000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조선 건국대전 300리가 있어. 뭐에 적용되는 거죠? 300리가 적용되는 거야. 예. 자, 그다음 3번은 이 대전이 시행된 후 대전 속록, 대전 후속록 등등등이 편찬되고 이 조문이 개정되어 폐진된 것 적지 않나? 그 기본 이유는 몇 면이 이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쭉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 3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몇 번을 보시냐면요. 66페이지 펴보세요. 자, 66페이지 53번 문제 볼까요? 53번 문제.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법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규칙인 법전의 편찬 방식을 2주 이내로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국대전 편찬 영향과 의미를 2가지로 서술해보시오. 그 내용은 아까 이제 그 기출 예문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뭐와 뭐였어야 되겠어요? 경제육전과 대전통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찬 방식. 그래서 건국대전 편찬 과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하에 등록된 수교를 수집하여 정리한 데 있다. 그래서 편찬 방식과 관련된 것은 그 일시인 법률과 영구지법을 구분하고 그 중에 영구적인 법은 육전에 따라서 편찬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과 의미 여기 쓰면 건국대전의 영향과 의미 보면 그 국왕을 정점한 중앙집권적 법지체에 합리하고 고유한 법을 성문하여 조존선언함으로써 중국법에 침투했던 방파제가 됨으로써 영구불변의 성을 부여함으로써 고유법을 유지하고 개선의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건국대전 형제의 대명령보다 우선시했다. 해갖고 7차 제도서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70페이지 펴보세요. 70페이지. 네, 이거 적어놨는데 얘가 어디 갔지?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풀어보죠. 네. 몇 문제 있는데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다음을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이제 본 게 뭐냐,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본 볼게요. 자, 이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는 조선 초기에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강화된 것은 16세기 가독일 거쳐서 17세기 때 넘어가죠. 예.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 배경을 보면 조선 후기 때 양난 때문에 신분제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 규범들을 뭐냐면 내면화하기 시작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설렁설렁만 적용되고 그냥 정치 원리로서만 이용했는데 생활 규범으로서 정착이 돼요. 내면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 예전에 여기에서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예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때 그냥 가족제도, 결혼제도 변화, 상속제도 변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유교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죠. 한 번에 강화된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학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현실 속에 구현되는데 예학은 왜 간주하냐면 자기 내면의 수양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 얼마나 수행하는 정도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예송의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와. 왜냐, 예의 절차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내면의 수양을 보여줘야 될 거냐. 근데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의 절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따르냐. 이걸 잘 따르면 뭐가 돼요? 마음의 수양이 잘 닦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그 목적은 예학이 발달의 목적이 뭐냐. 자, 양반 지배층들이 성리학적 사상을 근거로 왕권을 견제하면서 양반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성리학의 도덕 윤리, 예학, 상강오존 이런 것들을 하고 가부장적 종법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종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국에서 실시한 그 뭐냐면 질서예요. 친족제도인데
종전의 혈연적 구분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 혈연적 구분 외에도 뭐냐면 계약적인 어떤 인위적인 어떤 질서를 부여한 게 종법이에요. 그래서 이 종법은 그 언제부터 실시됐다고 보고 있냐면 주나라 때 있죠? 주나라 때 그 종법제도, 대종, 소종에서 그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거쳐서 우리나라 왔는데, 요때 그 예전의 의미의 종법은, 주나라 시대 종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건 기원이고,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종법이,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데, 초창기 때는 이 종법이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개입되면서 종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이제 종법상 이게 왕조 국가에서 종법을 이제 적용하는데 이제 왕조 예를 들면요. 예. 이씨 왕조 종법을 들면 조선 초기 때 이제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정종. 그 조선 초기 때 이제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세종이 그 다음에 즉위했잖아요. 태종 다음에 이제 세종이 있는데 세종이 이제 그 중국의 명나라에 포문을 올려요. 포전문을 올리죠. 포문을 올리는데 그때 이제 정종을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 자기 큰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친족 계통 그러니까 할아버지 맞아. 큰아버지니까. 근데 종법에는 큰아버지가 안 돼. 왜냐면 종법은 자기의 혈족 외에도 거기에 뭐냐면 규범을 부여하거든요. 큰아버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윗대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태종이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즉위하는 거죠. 이게 종법상 그 계열이에요. 근데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않고 큰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종법을 무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 이게.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따르면 아무리 자기가 큰할아버지라 해도 종법상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왕이니까 저 전대 왕이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불려야 돼요. 예. 그래서 종법하고 그 친족 관계가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친족 관계다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규범성을 보유하는 게 종법이다. 그래서 이 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의 어떤 이제 그 대종과 소종 간의 관계, 큰 집안과 작은 집안 관계, 그리고 이제 학렬, 그리고 그 왕이 순서할 때도 이게 뭐 계통 이런 것들 규정하는 게 종법인데 이건 중국에서 한번 건너와가지고 왔던 것들인데 조선 전기 때는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조선 후기 때는 성략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 종법이 중요하게 됐고 나중에 예송 논쟁의 원인이 돼요. 또 이건 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보학이 있는데 보학은 족법 편찬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종족의 내력과 기록과 암기하고 가학의 연속과 식족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적 특징을 하는데 이게 한번 뭐냐면 자신의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족법을 편찬하고 그걸 학문으로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따지는 거죠. 자기 가문이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따지고 지금도 좀 있잖아. 뭐 대학 서열 가지고 따지는 그것도 뭐예요? 내가 대학을 요 대학 나오기 때문에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그 당시에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예. 다만 이제 대학이 아니라 가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족보의 이제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족보하고 조선 후기의 족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선 전기 족보는 이제 고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 초기 전기까지는 모두 다 기록해. 만성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계열쪽 외에도 그 모계열쪽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이도 기록하고 다 기록해. 그래서 자기의 원래 안동김 씨의 만약에 족보인데 안동김 씨의 성보다도 다른 성이 더 많아요. 모계, 부계 다 기록하기 때문에 외계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네 자손을 모두 기록한 자성보로서 만성보다 모든 송씨가 다 그 수록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구별 없이 출생수에 기재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자가 먼저 태어났는데 여자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자가 할 때 결혼할 때 사이 있죠. 사이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있고 후부다는 말도 있어. 거기 후부는 뭐냐면 사이하고 이혼해갖고 두 번째 사이를 얻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만큼 남녀평등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계측 활동관념들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뭐냐면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바뀌어지게 되죠. 뭐냐면 이제 시족보 바뀌어. 부계층만 기록해요.
목에 치는 기록이 안 돼. 부계 활동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외손자 안 기록해. 친손자만 기록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선남 후녀도 기록해요. 선남 후녀는 뭐냐, 먼저 남자가 기록하고, 그 다음 여자가 기록하는데, 여자의 이름을 거의 기록을 안 해요. 그럼 1녀, 2녀 이런 식으로 하고, 여자의 이름이 기록할 때는 뭐냐면, 왕비가 됐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진짜 풍간지에 올라가고 정승에 돼갖고, 전승되면 이제 부인이나 어머니한테 칭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만 기록을 해.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이때는 그 조선 후기 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게 남성 중심의 어떤 부계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 규범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래가 있는데, 이 주자가래는 그 고조 후기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도전이나, 조광조 그런 사람 있죠? 소학이나 주자가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유포시켜갖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6세기 되면 주자가래를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업문으로 만들었죠? 주자가래 업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갖고 했고, 그걸 연구한 또 학문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강행식도와 국조례. 상강행식도는 이제 뭐냐. 자, 일반 백성들이 군신, 부자, 부부, 윤리를 보급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금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호자, 연려 300명을 뽑아서 그들의 행정을 전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 사실을 기록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뭘 읽지 못했어요? 한글을 읽지 못했죠. 한글. 그러니까 이거 뭐 한문만 적어 놓으면 백성들 알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림을 이제 사파를 집어넣는 거야. 애니메이션을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시키는데, 그래도 그림만 보고도 이해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글 만들어가지고 한글 언어본을 또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교화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상강문유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읽지는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제 맨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상강행식도를 한 2편인가 2편 정도 거의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해. 사례들을. 다 따분한 얘기들이야. 근데 이거 듣고 있으면 참, 이런 말이 들어. 지금의 현재의 가치에 입각해서 과거를 보지 말라는 말이 와닿아. 그냥 그걸 이해하려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지금 듣고 있어요. 상강행식도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조례인데, 국조례는 일단은 이건 언제 지어졌죠, 이거? 성종 때. 그래서, 한통에 보면 잘못된 게 성종 때가 아니라 세종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상강행식도는 상강오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앞에 주자가행은 이제 집안의 예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조례는 국가 왕실의 예법이야. 국가 왕실 예법. 그래서 국가의 왕실의 여러 행사에 대한 의식 절차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거, 일부는 이제 사대부와 서민들의 장례의식이 약간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고려시대 때 국가 예법을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삼정고급 예문이 있죠. 그거와 이제 비슷한 성격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례라는 건 뭐예요? 길례, 홍례, 그 다음 군례, 그 다음 빈례, 가례, 이 오례라고 하죠. 그래서 길례는 이제 천지인신에게 이제 뭐 제사 지내는 거, 홍례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거. 홍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죽을 때 홍이라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황제가 죽을 때 뭐라고 하죠? 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뭐냐면 신하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하죠? 졸이라고 하죠, 졸. 그래서 졸기라는 말이 들어왔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유명한 신하가 죽을 때 졸기에 적어주잖아? 예. 왜냐면 유명한 신하가 죽을 때는 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죽을 때는 뭐라고 하면 사라고 해요.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 것도 표기가 달라요. 군례는 뭐냐면 군비와 관련된 거죠. 빈례는 이제 그 당시 신하와 왕 간의 관계. 가례는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그 집안의 예법. 그래서 거의 국가행사와 관련된 건데 약간 이제 가례를 갖고 이제 서민들 사대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상강행식도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예. 자, 그 다음 서원이 있는데, 서원도 예전에 기출의 예문에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아주 예전에 기출문제에. 서원은 한교와 비슷한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한교는 양반 사족들이 거기에 공부는 안 해요. 등록만 해놔. 거기에서 이제 한교에 등록을 해야지 군역도 면제받았고, 그 당시 이제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과거 시험에 소가 초시 정도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만 했고, 실제 양반 사족들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서원이에요.
예, 일종의 사립학교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은 과거 시험보다 학문 연구에 초점을 맞췄고요. 조선 중후기에 이제 널리 확산이 됐죠. 그래서 산림사역대 공론을 주도했던 기관인데 서원을 통해서 이제 왜 공부하냐? 한교에 가지 않고 서원에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교는 일반 평민들이 다니는 학교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분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일반 서민도 같이 공부할 수 없죠. 지금도 그렇잖아. 재벌집 아저씨 저 자식들하고 일반 서민들 공부 안 하잖아, 같이요. 예, 외국어 학교나 특수학교 가지. 예, 그거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원의 목적은 원래 목적이에요. 나중에 변질됐지만 선현에 대한 제사, 교육과 학문의 연구, 향중 자치 운영 기구, 사창제, 항사대, 학용지대, 한약 같은 것들까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는 향청 방어의 의병활동 근거지가 됐다. 왜 양반들이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 건림의 학산 과정을 보면 기독상 보면 이제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으로 돼 있어요. 통기공소였던 그 당시 이제 그 주세봉이 이걸 건립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왕이 그 풍기공소로 가면서 이걸 이제 뭐냐면 왕한테 요청을 했어. 여기가 이제 괜찮으니까 왕이 좀 사익 좀 내려달라. 사익은 헌판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익을 내려줬는데 이 사익 소수송원 해달고 이 백운동 소원이 뭘로 바뀌어서 소수송원이 돼요. 그래서 보통 왕이 사익이 내려지면 단순히 헌판만 내주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이 서원은 면세 명예권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무슨 서원이라고 하냐면 사익서원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사익서원들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뭐야? 개나 소나 다 하죠. 근데 국가 재정을 종목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에 대해 넘어가서 원래는 서원과 사호가 다른 목적이 있죠. 서원은 그 유명한 이제 유교의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맹자, 그다음 증자, 우리나라 보면 그 정몽주나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제 모시는 건데 사호는 뭐야?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거야. 근데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영남 남인들이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이들이 영남에 가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조상을 모시는 사호에 모두 사호를 이제 뭐냐면 서원과 같이 취급을 해. 그래서 서원 안에 사호를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과 사호의 구별이 없어지게 돼. 남설나게 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무슨 당국 이후에? 갑순왕국 이후에. 예. 이런 건 형상들이 나왔다. 자, 결과를 보면 서원별로 살인과 지만 간의 인적, 문적 지원이 돼서 특히 사익서원이 돼갖고 이제 면세전의 증가와 구격 부담제 감소를 가져와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고,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 체제 근간이 있지만 또 그 나중에 성략 교화에 통한 지배인의 기능이 상실돼서 말폐화 형성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나중에 국가 재정을 종목고 그 다음에 교화보다는 이제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 명목으로 해갖고 수탈을 하고 서원에서 이제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백성들 데리고 와갖고 사적인 형벌을 막 때려요. 예.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려요. 숙종 때도 우리가 서원 금령을 내렸어요. 사호가 너무 증대되니까. 그러다가 또 영조 때 또 금지령을 내리고 정리했죠. 그 다음에 고종 대원군 때 뭐죠? 또 47개를 제외하고 다 없애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 의의가 뭐냐? 개성 있는 학문학 발달, 지방 살림대 지향상, 또 이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 지식의 여론 집단이 형성되고 중소지주층의 지식이나 분당 정치의 저변을 이뤘다. 그래서 학파 형성과 분당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 서원에서 형성된 여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서원 출신의 중앙 관리를 통해서 뭐냐면 중앙으로 이렇게 확대돼. 그래서 서원이 일종의 여론의 근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영조가 당파의 근거지가 된다 해서 자기들 당파가 이제 서원에서 여론 형성하고 중앙 관료를 통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정리한 이후도 이제 그 서원의 어떤 여론을 이제 더 공론 기능을 차단하겠다. 근데 요때 서원들은 누가 있었냐? 산림사역들 있죠? 산림은 이제 뭐냐면 벗어나지 않고 처사로서 서원에서 그냥 주구장창 연구만 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이제 뒷말 까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걸 차단하기 서원을 정리한 거야. 서원의 폐단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서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번, 6번, 7번인데 80페이지 펴보세요. 80페이지.
문제 80페이지. 이거는 이제 서한임세역들과 이제 성장하고 관련되었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한번 보면요. 보기에서 산임에 대한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길지의 화풍을 계승했다. 왕도 정치와 한총 자치를 강조했다. 예. 그런데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니은은 물리적 공리주의를 강조했고, 역대 사상을 조를 간대했다. 훈구파, 간학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보기에서 산임파의 세력 기반을 옳게 고는 것은, 자, 여기에 한번 골라보면 뭐가 있어요? 한양,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한량가, 기읒, 디귿, 니읒. 그 다음에 이제 향교는 아니고요. 지편전은 이제 이거는 간학파예요. 오히려 간학파하고 홍구파하고 동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간학파는 이제 형광파 사대부로 이어받은 거고, 이 간학파 중에 계유정난이나 뭐 중종방정이 갖고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뭐죠? 이게 홍구파예요. 예, 그러니까 간학파는 큰 번이고 그 안에 홍구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당은 이제 이건 시대마다 다른데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도당이 어디였어요? 도평의사사. 그다음에 조선 초기 때는 전기 때 의정부,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살 도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1번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16세기 백운동 성원이 창설된 이후에 숙종 때 이르면 서원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대대적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자신의 사원을 서원이라 칭하면서 이제 남설이 돼. 그 결과 나타나는 형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숙종 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했죠? 갑술난국. 갑술난국 이후에 완전히 남인세력들이 몰락을 했잖아요. 남인들이 이제 영남 쪽에 가가지고 이 서원과 사원을 남설해. 특히 사원 같은 것들. 그래서 선한 봉사의 기능 강화, 교육적 기능의 혜택, 그 다음 분당교육 발달, 문벌 중시 강화. 뭐가 될까요? 거의 분당 정치의 발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숙종 때 한국 정치의 특징이 뭐예요? 분당 정치가 말폐화되면서 일당 독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발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분당 정치 파탄기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잠깐 좀 한 문제만 잠깐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아까 이제 했던 내용 중에 삼각행실도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걸 이제 살펴보면, 다음 글에 수록된 문헌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뭐가 관련된 거냐면, 삼각행실도 전문이야. 그러니까 중고부터 우리나라 이르까지 고금의 전적에 실려있는 걸 모아서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효자, 충신, 연료를 타고가여 서술한 것마저 각자 100명을 얻어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허용하고 뒤에서 사실을 기록했다.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삼각행실도 답이 금방 나오죠?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팔도지지. 팔도지지는 언제 편찬됐어요? 이거는 성종 8년에 편찬된 지지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8년에 편찬된 지지가 팔도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조 5대지는 아까 이제 조선전기 때 만들어진,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 5대를 정리했어요. 길내, 가래, 빌내, 군내, 흉내,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홍일 강립도 역대국 지도. 요거는 태종 2년 때 만들어진 거죠. 이 지도는 꼭 외워두세요. 홍일 강립 역대국 지도. 교과서에 나오고, 그 한국사 길라잡이 보면 거기 상권에 나오잖아요. 그 지도. 네, 그게 이제 홍리 강립 역대국 지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예요.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원나라로부터 교속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홍리 강립 역대국 지도인데, 중국을 좀 크게 그렸다. 그리고, 일본 좀 작게 그려서, 좀 약간 뭐냐면 중국 중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뒤에 조선 후기 때 세계 지도보다는 훨씬 더 좀 인식이 확대됐어요. 왜냐면, 거기는 중국을 좀 크게 그렸지만, 일본도 있고, 그 동남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심지어 유럽도 표시돼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려진 그 조선 후기 때 지도는 뭐냐면 딱 세 나라만 있어. 중국 아직 되게 크게 놓고, 조선은 여기 조금 있고, 일본은 보일량만한 콕딱지같이 딱 찍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실칙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 그 당시 세계관을 반영한. 그만큼 조선 전기 때도 중국 중심이야. 그래도 좀 여지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보는 여지가. 완전 조선 후기에 누구는 넘어갔다. 조선
중국 중에 완전히 넘어갔다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 우리나라 무시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중국을 너무 숭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홍익 강리국 역대국 지도는 왜 외워두시냐면, 그게 예전에 그 2년 전이나 3년 전에 지휘과 문제 냈어요. 예. 지휘과도 이제 그 한국사하고 관련된 건 있거든요. 가끔 한국 지도 그 예전에 조선시대 만든 지도들. 그래서 한번 지휘과에서 나면 한 2, 3년 거쳐갖고 내더라고. 또. 그래서 홍익 강리국 역대국 지도. 한번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다. 이렇게 의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볼 게 한약이죠. 한약. 예. 이 한약도 되게 중요하죠. 별표가 한 3개 쳐놓으세요. 아마 이제 이거 한 3, 4번 나왔을 텐데, 한약의 의미는 뭐냐면, 항촌의 약균을 의미해요. 항촌의 약균. 우리에서 이제, 한약은, 어디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대교 형제가 여시한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시한약은 이제 그러니까 그 북송 때 그 유학자였던 장제, 전호, 정의의 문화에 있었던 여대균이라는 그 형제가 여시한약을 만들고요. 그래서 여시한약인데 그 한약이 여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대교의 여시한약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건 아니고요. 그 여대교 여시한약에 누가 줄을 붙였죠? 주자가 뭐냐면 그 여시한약을 주에 붙였죠. 그래서 주자 중손 여시한약이 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약의 바탕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은 그 주자가 줄을 붙인 여시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너오는데, 자, 이 한약이 이제 널리 보급된 배경이 뭐냐면 사원세력들까지 사림세력들의 학대와 연결돼 있죠. 사림들은 처음에는 유황소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근거지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안 됐죠. 그래서 유황소를 기껏 복립을 시켜놨더니 누가 차지한 거야? 훈구파들 차지했잖아. 그래서 경제에서 유황소 체제 수탈구조가 형성되니까 이에 대항해서 이제 대안으로 채택된 게 한약이야. 그래서 한약을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상도 관찰사 갔다가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널리 이제 보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의 성공사를 이제 서울에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광주가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약이 널리 이제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약의 덕목과 종류를 볼게요. 한약의 개념은 그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 유교사다를 기초로 만든 지방인의 자치적 말단 조직의 규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자 중손 여시한약을 바탕으로 했고요. 한약이란 말체가 뭐예요? 한약이 규칙이죠. 한약이 약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 거와 결부가 돼. 우리나라 조직 중에. 그래갖고 이제 유황소가 결부되고, 개와 결부되고, 이런 것들. 왜냐면 유황소와 결부된 것은 한약이 예를 들면 항해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항해를 열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어디에다 열겠어요? 유황소에 열고. 그 다음에 한약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종전에 그 친목 모임에서 개 같은 거 있죠. 개와 결부가 돼. 재정적 배경으로. 그래서 이 한약은 뭐와 결부인데 유황소와 개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덕목을 보면요. 덕목은 덕업상균, 가시사교, 상교, 예속상교, 그다음 항난상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쓰라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덕업상교는 뭐예요? 이거는 덕업상교는 덕을 성행하여 선하고 덕을 선으로 행한다. 선한 사람은 덕을 선으로 행하며 아버지, 형, 윗사람을 잘 섬기며 밖에 나가서 벗들과 화목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조세를 정성껏 내라. 이게 덕업상견이야. 예. 그다음 가시상견은 가시를 서로 규제한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중학교 애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가시상견을. 그래갖고 맨날 오면 얘 담배 폈어요. 왜냐면 얘 핸드폰 사용해요. 뭐 했어? 청소 안 했어요. 잘 읽거든요. 이게 가시상규예요. 예. 자, 그다음 예속상규는 예의와 풍수 서로 교환하고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작에서 제일 강조한 게 예속상규예요. 그 다음에 한난상규는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예. 이런 건 4가지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역할은
봉건적 질서와 사회 질서를 억압하는 조직의 역할했고, 경제를 착취한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은 유교적 도덕을 함양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함양하고 주로 이제 사족들이 많이 이용했죠. 제시사족들이 결속하여 농민을 지배하고 농민 통제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한약을 널리 보급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림세력들이죠. 사림세력들이 학대 재생산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 기반을 항촌사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실행 주체했다고 구분하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뭘 보고 정리했냐면 한국사 길잡이하고 그다음 포셈이 있는 내용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사족한약, 주연한약, 동리한약 이렇게 나누죠. 자, 사족한약과 주연한약을 이제 보고 동리한약 이렇게 3개 나누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자, 9년 단위 한약이 있고 동리 단위 한약이 있어요. 9년 단위 한약은 이제 큰 단위의 한약이죠. 좀 큰 단위의. 동리 단위는 마을 단위의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사족 한약이 먼저 등장하죠. 사족 한약. 이 사족 한약은 유황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를 했고 거기에 항규나 향안을 작성했는데 그 사족 한약은 이제 항규가 뭐냐면 그 한약의 규칙이죠. 항안은 거기에 참여한 명단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사육대우를 받으려면 2가지가 필요했다고 했죠. 청금록하고 황한이 필요해. 예.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족한약 대입해서 9년 단위 한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연 한약이에요. 수량이 조각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이 주연 한약의 수용 중심에.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조광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성의 목숨을 내고 있는데 왜냐면 이건 한약 자체가 항총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일종의 새마을 운동처럼 국가가 일관된 푸는 걸 안 하는 그냥 막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광조 때 많이 비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선조 때는 뭘로 넘어가요? 항촌 자치에 입각한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개별 단약으로 넘어가고 이때 이제 사족 한약이 널리 이제 확산된다. 이 개별 단약은 주로 사족들이 이제 뭐냐면 했죠. 그다음에 동리 단약의 단위의 한약은 그 밑에 이제 9년 단위의 이제 하부 조직인데 주로 이제 종전의 조직이었던 개와 연결돼서 상계와 연결돼서 운영했다. 이 상계는 뭐냐면 양반들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한약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과서 때도 뭐냐 일반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 조선 전기 때는 아직까지는 누구만 구성됐다? 양반들로 구성된 것이 동리한약이죠. 자, 17세기 조선은 양난 끝난 후에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족한약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유황수죠. 그래서 유황수가 항해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경제소가 확파된 후에 향총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동리 단위 한약에서 이제 문화 변화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양난을 겪은 후에 무너진 사회 질서와 기강을 확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약에 뭘 참여시켰냐면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민도 같이 참여시켜. 그래서 일반민들 참여해서 하계가 거기 통합이 돼. 상계 하계가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래서 교화 기능이 강화돼. 일반인들 한약을 통해서 교화를 하려는 기능이 하고 18세기 넘어가면서 이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국가 권력이 강해지죠. 중앙 집권국.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다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한약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령 주도의 이제 한약이 이제 하고 사족 한약을 거의 무시당해요. 이제 사족의 어떤 지방의 여론으로서 기능을 무시해 국가 권력이.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해서 오가착 독본이나 멀리제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때 사회 경제적 변화로 그 사족들이 단결을 못해요. 국가 권력이 막 가입을 하는데 대항을 해야 되는데 적전무녀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18세기 넘어가면 사족에서 또 뭐가 있죠? 신양과 구양이 나나 단결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그 항청이 일단 부세 자문기관이라고 그때 이제 항전이 발생되죠. 작고지하에서 유황수 항임을 둘러싸고 싸우다가 누가 승리해요? 신앙이 승리하죠. 신앙이 승리해가지고 이제 항청을 항약을 장악했는데 문제는 신앙이 예전에 사족 항약처럼 독자적인 지배 질서를 구축하지 못해요. 얘네들이 그냥 누구의 그냥 시다바리 역할만 하는 거야. 수령의 시다바리 부세 자문기구 역할만 하게 된 거죠. 18세기 들어가면 동리 단위에서도 뭐냐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당시 공동납제를 실시하죠. 공동납제. 총액제하고 공동납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총액제 공동납제 다른 거예요. 공동납제는 뭐예요?
공동체적. 세금을 징수할 때 상호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A, B, C, D 하는 10개 집안인데 2개가 도망쳤어. 세금 안 내고. 그러면 그 2개 집안의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죠? 옆에 집안하고 같이 내는 거야. 처벌받고. 총액제는 지역 단위 할당제야.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세액을 할당하는 거고, 그리고 세액을 납부할 때 책임지는 공동납제예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하여튼 공동납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이 자기가 세금 낼 걸 누구한테 부과하죠? 하기한테 부과하니까 하기에서 한약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독립단위 한약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 19세기 들어가면 한약이 어용화되죠. 아까 그 이제 세도 정치에 이제 직접 징수제가 실시로 신양계층 공고에 아까 신양계층들은 이제 작부제에서 이제 항의만 차지하면 나한테 세금을 대신 걷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면세 면역권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하고 직접 이제 수용이나 향주들이 직접 징수를 해버리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 중심에서 신양계층 중심에서 이도의 미인회 같은 그 종전의 한약가다든 제2의 한약들이 출현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밀란의 기반이 된다. 물론 이때 밀란의 기반이 됐다면 밀란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정소 단계, 소장 합법적인 단계까지만 정하는 방법까지만 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하지만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항해 조규나 항해 판목 규정해갖고 지방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지방 자치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는 또 이거 항약을 또 이용해요. 식민지 통치 말단 기구로 이용하죠. 왜냐면 일제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면 단위까지야. 그러니까 니나 거기 그까지는 못 나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이 항약을 일제 말단 기구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고 항약 보급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 항약 보급 과정은 앞에 나온 것은 이제 한약의 이제 실행 주체에 따라서 이제 구분한 거고, 요거는 이제 항약 보급 과정은 항약이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제 보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인데, 요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국편위에 있어요. 국편위에.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게 된 건데, 자,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그 사림세력들과 이제 홍구파들이 대립할 때 한중 사회를 장악하려고 유황수 복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유황수 복립운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항사나 항원주의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화를 실시했는데, 항사나 항원주의가 뭐냐면, 이제 해마다, 술을 마셔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근데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모일 수 있는 한을 쌓아. 한이라는 게 마음의 수양이 잘 돼야지 정확히 마치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 막 날아가잖아, 다른 데로. 그래서 술을 마시는 몽롱한 상태도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어때? 한을 쏘더라도 어때요? 정확하게 간영에 맞추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행 방법이야. 수행 방법.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한을 쏘면서 마음의 수양을 닦는 거야. 괜찮은 방법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게 잘 하려고 했는데 홍구파들 유황소 장악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이걸 봤더니 유황소 경계에서 잘려고 홍총에서 자치를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낑낑거리지 얘가? 자, 어디까지 한 거죠? 네. 자, 홍구파들이 유황소를 장악하고 유황소 경제도를 장악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항축물 착취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사마솔 설치 정황했고, 또 이제, 수령 협조하는 이제 항험주의 항사를 실시하는 등 이제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대항으로 등장한 항약 보급 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김윤범이 상수 항험주 대신에 그 항약 실시 전환을 주장했고, 그때 김한공이라는 사람이, 김한공은 이제 조광조의, 그 일파에 속한 사람이야. 김효사짐 쪽에. 그 다음에 경상도 관찰사에 가면서 한번 경상도의 지역에 하약 보급 운동을 했어요. 언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잘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지방이 아니라 전국 차원으로 확대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왕한테. 조광조 듣고 괜찮다 해갖고 이걸 전국적으로 실시했죠. 조광조가. 그런데 이에 대해 홍구파들은 반대한 데 반해서 일본 백성은 지지해줬어요.
예, 이때 홍보파들이 왜 반대했냐? 항약을 실시하니까 신분제가 붕괴된다는 거야. 왜 이게 그 논리가 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나이야, 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양 같은 경우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신분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항약은 뭘 따지냐면 나이를 따져.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일반 양민들도 나이가 많으면 저기 어린 그 뭐냐면 양반들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꼰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은 이제 홍보파들은 열받는 거지. 자기 신분제 붕괴한다고.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신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이게 그 기준에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홍보파의 반대로 실패했고, 요때 항약보건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 중심이었죠? 국가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어떤 항약 공급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발도 많았죠. 그래서 한약의 원래 목적과 달리 국가 중심의 한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조 때 이제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때 두 가지 이제 항약 문제가 등장해요. 하나는 조광조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 중앙권력에서 이제 일괄적인 프로그램에서 실시하자. 그럴 때는 이 전국 실시론을 주장하고 허엽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개별 실시론은 이인데 이는 이제 항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제 항약을 처음부터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화를 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화를 할 경우에는 한약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실시해야 된다. 이거 이제 개별 실시론 중이야. 그래서 이가 이제 그 항해도 감찰사를 갈 때 실시한 항약이 해주 한약이야. 해주 한약은 그 항해도 지역에 맞는 한약을 실시했다. 그래서 전국 실시론과 개별 실시론 중에 어디가 선택됐죠? 개별 실시론. 그래서 이 개별 한약 실시로 결정됐다. 그래서 양반 사족들이 개별 한약을 중심해서 독자적 이제 지방에서 한약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기출 문제. 81페이지 펴볼까요? 근데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풀려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갖고 여기서 끝낼게요. 지금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끊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 총괄평가하고 근거편 한번 읽어보면서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